호로스코프 벨린 마스터 과정 첫 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 호로스코프 벨린 강의를 연 게 2020년도 9월이었어요. 원데이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서 마스터 과정으로 완성하기까지 총 24번의 강의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강의를 할 때보다 카드에 대한 이해도나 임상이 훨씬 많이 쌓였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로도 안내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 강의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우리 선생님들 모두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를 완벽히 마스터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오늘부터 함께 해볼게요. 감사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도 1년 만에 여는 강의라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동영상으로 만나 뵙는 선생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인사 올릴게요. 제가 진행하는 모든 타로 강의 중에 가장 가볍고 재밌는 수업이 호로스코프 벨린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카드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흥미롭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카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려면 첫 수업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제가 가장 공들이는 시간이 첫 번째 강의예요. 체계를 잘 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를 알아보기 전에 카드를 처음 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왔는지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저는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를 생활 밀착형 타로 카드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유용하게 자주 활용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고민들과 선택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도구가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까? 두 메뉴 중에 뭐가 더 만족스러울까? 속이 더부룩한데 이 음식 먹어도 괜찮을까? 혹은 냉장고에 며칠 지난 음식의 상태는 어떨까? 저도 아까 오전에 한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바로 와서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로 한약의 지금 상태, 이 한약을 먹었을 때 제 몸의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두 장을 뽑아봤는데 너무나도 안전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런 사소한 고민을 상담에서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고민이라면 굳이 카드를 뽑을 이유가 없겠지만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가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저는 식사 메뉴를 고르기 어려울 때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한 번은 매운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소화가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뉴 괜찮을까? 카드를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먹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바나나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카드가 알려주는 방향 그대로를 선택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배탈 나서 며칠 고생해보고 굳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어코 가서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이 결과를 믿고 제대로 활용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속이 좋지 않은 날이었는데 수제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밀가루가 외려 안 받을 수 있는데 카드를 뽑았더니 이 카드가 나왔어요. 오, 소화가 잘 된다고? 믿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결정이 중요할 때 저는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을 때는 타로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할 때도 많지만 이렇게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임상이 실제 우리가 타로를 해석하고 연결 짓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타로 카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역시 우리의 직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저는 저의 무의식을 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죠. 이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던데? 과연 내 피부에 맞을까? 우리 선생님들 다 공감되는 내용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결과로 나오면 실제로 피부가 너무 편하네요. 트러블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어떤 크림을 살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카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후기가 너무 좋아서 사서 발라보니까 얼굴이 막 뜨겁고 화끈거리면서 금방 붉어지더라고요. 너무 물상적으로 해석이 된 거죠. 물론 여기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깊이 배우시면 첫 번째 카드는 태양 카드고 두 번째 카드는 화성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실 텐데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물상적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가장 신기한 건 옷을 구매할 때인데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5호를 사는 게 좋을까? 66을 사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른 사이즈, 그러니까 5호가 작다. 그러면 이 카드나 이 카드를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꽉 막힌 미로를 그려놨죠? 이 옷을 사면 입고 벗기가 어렵겠다. 좁다. 작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카드 어때요? 몸을 올가맨 모습이죠.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는 반항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예뻐 보이면 일단 사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옷을 받아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때의 결과 카드를 보면 너무 재밌는 거죠. 옷을 어찌저찌 입었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들면서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카드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이 카드 제목이 명성이거든요. 제목처럼 명성이 있는 만큼 질도 괜찮고요. 이런 카드가 나오면 빼를 뜯자마자 그냥 한눈에 바로 반하죠.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대면 상담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상담 예약을 한 내담자 분께 확인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캔슬이 되면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로 딱 한 장을 뽑아봐요. 이분과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상담에 오시게 될까? 답장이 없어도 상담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카드로 알려줘요. 그러면 그날은 이분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지인들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고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이 카드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저 혼자 상담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정말 이번에는 결과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가끔은 이 카드가 이런 결과였어? 예상치 못한 해석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애석하리만큼 정확히 예측되는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에고와 경험에 의존을 해서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서 믿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결과를 예측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가장 현명한 답을 알고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잘 맞는지 우리의 몸과 직관은 정확히 알아요. 제 주변에는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이나 물건, 음식이 자기에게 맞는지 아닌지 딱 보면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안다예요.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가끔 느낌이 쎄한데도 이번엔 괜찮을 거야 하고 넘어갔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활용하실 줄 알게 되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제가 다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믿고 적용하셔도 돼요. 이번 강의에서는 물상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전체 구조와 이론까지 정확히 분석해서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오차를 최대한 줄여볼게요. 그래서 타로 상담이나 강의를 꼭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만큼은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상담 장면에서도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예요. 제가 다양한 타로 강의를 선생님들께 안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드마다 용도와 강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매 강의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웨이트 타로 카드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용도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우리의 내면과 외부 현실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이만큼 완성도 높게 제작된 타로 카드는 없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물질적인 결과 해석에 치중해서 카드를 활용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합격할까요? 합격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을 했을 때 웨이트 타로에서도 여황제 카드가 결과로 나오면 어때요? 합격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런데 황제 카드가 나오면 합격일까요? 혹은 별 카드가 나오면 결과가 희망적일까요? 아니면 그저 희망 사항일까요? 카드 한 장만 봐서는 초심자 단계에서 정확히 결과를 읽기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는 상담이 결과를 맞추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답을 얻고자 하는 내담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결과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분명히 타로 상담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똑같은 질문이에요. 합격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라면 어떻게 보여줄까요? 6번 보상 카드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합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 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 카드 제목이 장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아직 그 무엇도 정해진 게 없어서 속단을 하기가 이르다면 달이나 수성이 배정되어 있는 카드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로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 카드 리딩으로 심플하게 알아볼 수 있지만 마지막 실습 때 제가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배열법과 해석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결과를 퍼센티지로 예측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전수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합격 가능성이 80%라고 하네요. 아이고, 아쉽게도 이번에는 40%네요. 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타로 상담은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물론 웨이트 고급 과정에 가면 건강과 에너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호로스코프 벨린의 행성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특히 건강에서의 질병, 그 자체를 의미하는 카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토성, 화성, 그리고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우울은 달이 배정된 카드로 많이 드러나요. 반대로 에너지가 매우 좋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면 태양, 금성, 목성과 같은 길성으로 나와요. 특히 이런 카드들이 등장을 하면 우리의 건강한 에너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할까? 좀 쉬는 게 나을까? 혹은 어떤 병원을 가야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약을 먹을까 말까와 같은 고민에서 이 카드로 굉장히 빠른 도움을 받은 적이 많았어요. 또 내담자분들 중에서 가끔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에 관한 결과를 물어볼 때도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임상이 꽤 있어요. 물론 물질적인 질문일수록 상담자가 사심이나 집착 없이 임했을 때 내담자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나 결과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호로스코프 벨린으로만 상담을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될까요? 이동훈과 관련된 상담 있죠. 또 시기를 묻는 질문들. 예를 들어서 언제 이 집이 팔릴까요? 언제쯤 계약이 될까요? 와 같은 사례도 그 영역에 맞는 행성과 카드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 구조만 잘 이해하셔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물질적인 결과는 자신 있게 예측을 하시리라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배울 의욕이 더 샘솟지 않나요? 독학을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 제가 마스터 과정에서 다 공개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말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카드고요. 이렇게 쉽고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의 존재와 기능을 알지 못해서 공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웨이트 타로를 먼저 입문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공부할 게 많을 줄 몰랐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 좋은 카드를 알고 활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카드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배우지만 카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처음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의 토대가 된 오라클 벨린 카드를 만든 인물은 마지 에드몽 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마법사이자 점성학자였고요. 예언가로도 이름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라클 벨린 카드를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에드몽이 카드 속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설인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가가 유명한 르노르망, 미국식 발음으로는 레노먼드라고도 하는데요. 그 카드를 만든 마담 르노르망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확실한 기록은 아니지만 꽤 널리 회자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러한 에드몽이 남긴 유작 형태의 카드 디자인의 원고가 있었는데요. 그 원고를 훗날 발견한 사람이 마르셀 포르제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활동할 때 사용한 예명이 마르셀 벨린이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라클 벨린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 활동명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에드몽의 유작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채 깊숙한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롱 속에 있었다라고도 하고 난로가 옆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거나 세상에 쉽게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무려 100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셀 벨린이었고 덕분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이 마르셀 벨린이라는 인물 역시 20세기 프랑스에서 매우 유명한 예언가이자 점성가로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타로 카드를 통한 해석에도 굉장히 능했다고 하죠. 점성학과 타로를 결합한 방식의 예언을 즐겨 했다라고 전해져요. 마르셜 벨리는 이 에드몽의 원고를 바탕으로 카드를 정리하고 현대적인 형태로 재구성해서 카드를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에드몽이 남긴 본래의 디자인은 카드가 52장이었고 벨린이라는 이 인물이 추가로 블루 카드 한 장을 더해서 지금의 53장 오라클 벨린 카드가 완성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후에 1989년 오라클 벨린의 상징 체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점성학적인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카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덱이 바로 호로스코프 벨린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스터 과정에서는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근본이 되는 오라클 벨린을 함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스코프 벨린을 배우면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면 오라클 벨린도 함께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주된 해석이나 임상은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바탕으로 하지만 오라클 벨린 카드에 배정된 행성의 의미가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에서 어떤 이미지로 재탄생했는지를 알면 더 정확히 탐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카드 명칭인 호로스코프는요, 그리스어 시간과 보다에서 온 말인데요. 태어난 순간에 시간과 행성의 위치를 읽는 방식을 말해요. 여기에 벨린 저자의 이름이죠. 이 이름이 합쳐지면서 점성학 구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석의 카드다라는 의미를 담게 된 것이죠. 이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지만 오라클 벨린과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동시에 보면 행성이 배정된 카드 49장과 행성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카드 4장이 합쳐져서 총 53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통적인 행성은 총 7개죠. 어떤 게 있죠?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래서 호로스코프 벨리는 이 행성을 기반으로 각 행성마다 7장씩 총 49장을 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행성이 달려있지 않은 4장의 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반복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옛 사람들은 이 7개의 행성이 우리 인생에서 겪는 기회나 행운, 고통이나 시련 같은 현실적인 운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7개의 행성이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동서양 모두에서 이 칠성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운명, 시간, 그리고 하나의 주기를 상징해왔고요. 행성을 7장씩 배치해서 이 49장의 완결된 구조로 만든 것은 그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을 고려한 상징적인 설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일의 순환 구조도 이 행성 체계와 이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행성의 한자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앞자리만 보면 거의 일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프랑스어나 라틴어, 요일 이름은 행성과 요일이 거의 1대1로 대응이 되고요. 영어도 기원을 찾아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핵심은 이 요일의 순환이 행성의 주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사실은 전부 행성의 순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주기나 시간 속에서 겪는 경험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행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늘에 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고전 점성학에서는 그 영향력을 이렇게 부르죠. 하늘의 뜻 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흐름으로 보기도 했어요. 이것을 웨이트 타로 방식으로 설명하면 메이저 카드의 에너지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개의 행성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길성과 중립적인 영향력의 중성,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흉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흉성은 싫으니까 길성의 영향력만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흐름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벨린의 49장 행성 카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가 A라는 길로 가고 싶어도 B라는 방향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고전 점성학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 외부의 영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타로 카드에 비해서 이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는 나에게 예정된
운의 흐름, 즉 신의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흐름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건과 시기와 결과를 읽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타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점성학 기반 덕분에 호로스코프 벨리는 시기 예측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성의 주기, 요일의 순환, 그리고 이 7이라는 완결성 있는 구조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안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수성에 해당하는 카드를 한 장 뽑았어요. 그러면 수요일에 연락이 오겠죠. 혹은 합격 소식이 어느 요일에 전달이 될까요? 만약에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토성이 나왔어요. 그럼 토요일이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카드 한 장만 뽑아도 그 카드가 속한 행성의 요일을 기준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개강의를 선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요일에 열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와주실까라고 했을 때 실제 그 요일을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방향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락, 소식과 관련된 수성이 배정되어 있는 카드나 아니면 관계적인 결합을 약속하는 금성 카드, 예를 들어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가능성이 높겠죠. 혹은 연락 소식을 말한다면 이런 카드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49장 안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행성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4장 중에서 한 장이 나온다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번 주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카드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7행성 구조부터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호로스코프 벨린을 읽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기반을 먼저 잡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이 어렵거나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점성학 공부가 처음인 경우예요. 제가 진행하는 다른 강의를 들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 강의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수업까지 전부 다 들으시고 다시 첫 번째 강의로 돌아와서 복습을 했을 때 지금껏 배웠던 내용 모두를 종합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도 혹은 바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남은 과정 동안에 모든 이론을 배우면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53장 카드 모두를 한 번씩 되짚어 볼 수 있어요.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는 잘 보시면 이 행성 순서대로 카드가 순차적으로 전개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성 카드가 7장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금성 카드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달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장 나왔다가 다시 다른 행성이 배정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번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볼 것이고요. 오라클 카드 특성상 웨이트 계열의 카드처럼 주변 카드와 이어지지 않고 한 장 한 장 개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시간에만 전체 구조를 크게 보면서 행성별로 카드를 연결 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행성에는 7장의 카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오라클 벨린에는 이렇게 카드마다 행성 기호가 그려져 있어요. 오라클 벨린은 심지어 행성마다 컬러도 다르게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호로스코프 벨린에는 이 기호가 존재하지 않죠. 이 기호를 일부러 제외시키고 그림으로만 해석을 해도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된 덱이에요. 하지만
구조 자체는 여전히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행성에 7장, 49장을 기본 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행성을 모른 채로 카드를 본다는 건 절반만 카드를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께서 어떤 타로 커뮤니티에서요,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를 함께 해석하는 자리에 가셨는데 그 집단에서 기존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호로스코프 벨린에는 행성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림만 보고 읽는 방식이 맞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선생님 정말 그게 맞나요? 라고 다시 저에게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상담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악보를 읽고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부르는 것과 그냥 멜로디만 외워서 흉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호로스코프 벨린도 똑같아요. 행성을 이해하고 나서 카드에 들어가면 이 카드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해석들에 영향을 받을 일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먼저 잡아두면 앞으로 배우실 카드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 그림이 왜 이런 의미를 갖는지가 행성의 성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부터 7행성의 대표 의미와 구성을 한꺼번에 살펴볼게요. 아마 점성학을 공부하셨거나 심볼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 혹은 웨이트 타로 중급 과정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쉬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복습이 필요할 만큼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행성인 태양부터 안내를 드릴 거예요.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고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항성이죠. 모든 행성은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태양 기호도 중심 핵을 상징하는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간 사회에 대입을 해보자면 태양은 왕, 황제, 아버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따라오는 타인의 주목과 인정, 영향력, 명예와 같은 테마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점성학을 양,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로 나누어서 보기도 하는데요. 태양 에너지는 밝고 외향적이고 또 활동적이라서 남성성을 대표하는 행성으로 자리하고요. 성별과 상관없이 점성학에서는 태양이 위치한 자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나, 에고가 판단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자아가 할 법한 생각이죠.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런 의식적인 정체성과 욕구가 태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자아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페르조나라고 하는 사회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에고가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시하는 성공, 성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 인정, 이러한 키워드들이 이 태양 카드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태양 카드를 보면 높은 곳에 오르거나 혹은 보상을 받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목을 받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또 태양빛은 생명을 키우는 힘이기 때문에 이 4번 카드 꽃이 피어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새로운 시작이라던가 혹은 성장이라던가 가능성이 싹 트는 상황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좋은 환경인가? 라는 질문에 태양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전화상담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4번 카드나 9번 선물 카드가 나왔어요. 그럼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출발을 해서 나의 재능을 꽃피우거나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태양은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비추고 언제나 그 자리에 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뒤에 감추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진실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해줄 때 태양 카드로 보여주죠. 그래서 관계 질문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진심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태양이 나온다. 카드는 대놓고 신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카드와 상관없이 다른 카드가 나와도 네, 진심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말하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숨겨진 의도가 없고 따뜻하고 순수한 호감이 시작되는 단계에 태양 카드 많이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사랑과 같은 더 깊은 결합은 금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태양의 단계는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르고 신뢰나 호감이나 친밀감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한다. 이것과 관련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 카드의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휴식을 의미하는 평화 카드이거든요. 왜 태양의 마지막 카드를 휴식으로 그려놨을까요? 태양은 생명을 키우지만 너무 빛이 강하면 그만큼 소진이 되잖아요. 우리가 한참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곧 지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태양이 가장 뜨거운 계절인 여름에는 여름 휴가가 있잖아요. 태양의 마지막 카드에서도 잠깐 쉬어야 한다, 쉬어도 된다, 균형을 잡아야지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태양 카드라도 이 상승 카드가 나오면 성취가 가까운 것이고요. 휴식 카드가 나오면 지금은 멈춰야 되는 때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겠죠. 근데 반대로 휴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이런 카드보다는 당연히 쉬는 카드가 나와야지만 그 질문에 적합한 답이 되겠죠. 활동하는 카드들보다는 이 평화 카드가 더 확실한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성 안에서도 이 질문의 영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펼쳐지는 이유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행성 안에서도 조금씩 주된 테마가 다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달이에요. 달의 기호는 초승달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달의 모습 전부가 아니죠. 보름달이 꽉 찬 달의 형태라면 초승달은 아직 완전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곧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은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주기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변하잖아요. 초승달이었다가 보름달이었다가 금음달로 줄어들었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달을 보면 가장 주가 되는 키워드가 이동, 변화, 그리고 불안정이에요. 달의 공전 주기는 30일 안에 한 바퀴를 도니까 굉장히 빠른 변화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마음이 갑자기 바뀌거나 혹은 머무는 장소나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 자체에 변화 변동이 많은 시점에 달 카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할 때 올해 제가 이동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보셔야만 하는 카드가 달이 배정된 카드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출발 카드, 11번 출발 카드가 나오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어둘 지점이 있어요. 달이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달의 핵심은 움직임 그 자체보다는 지금은 변화의 시기다. 그러니까 상황의 방향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훨씬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황 전체가 유동적일 때 이런 카드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카드를 뽑고 상담을 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과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확답을 주기가 어려운 흐름일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카드가 아니고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흐르거나 우리의 선택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물론 카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것을 정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요. 원래 달은 물을 끌어당기고 밀어내잖아요. 밀물, 썰물을 만드는 게 달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몸 역시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감정 기복 역시 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몸과 마음이 다운되거나 우울해질 때 등장하는 이 18번 카드가 있고요. 내 마음도 여기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불안정할 때도 나오지만 내 감정이 불안정할 때도 등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이성적인 선택을 내릴 수 없을 때 달카드로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잠시 멈춰서 지금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달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하게 감정적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굉장히 불안해지고 막막해지고 혼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달카드 중에는 이렇게 물이 가득한 장면으로 이 내담자의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도 있고요. 또 중요한 약속이나 말을 상대방이 지킬까? 이 사람 믿어도 될까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일까요? 라고 했을 때 태양이면 믿을 수 있지만 달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읽어야 돼요. 아직 마음을 다 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태양은 확고하게 방향성을 하나로 정했을 때 더 많이 등장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달카드를 보면 마음을 하나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선택지를 살피는 모습의 카드가 있고요. 또 이 악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는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반반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모습처럼 이중성을 말해주기도 해요. 마음이 두 갈래라는 것이고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심지어는 좋은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니다. 나에게 불안정한 환경이나 경험을 이 사람이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네 번째에 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카드는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달은 태양의 반대 성질인 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성성, 어머니, 여왕으로 달을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있는 곳인 집이라는 공간이 함께 연결이 돼요. 달 카드의 7장 카드 중에 이 단 한 장의 카드는 가정을 의미하는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달 카드가 다 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카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달 카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질문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나머지 카드는 모두 확답이 어렵거나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이 난로가 카드가 나오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마치 이 난로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가정을 일구게 될 수 있겠죠. 같은 달 카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 카드가 가진 의미가 다 달라요. 하지만 점성학적인 테마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내드린 이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는 카드의 해석에 이견이 별로 없어요.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성이에요. 지금 저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부터 차례대로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행성의 기본 기준은 태양과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배울 토성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수성은 태양 옆에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행성이 바로 수성이에요. 다만 제가 아까 달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달이 태양의 반대 에너지이기도 하고 또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변화와 이동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태양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행성은 수성이에요. 그리고 수성은 태양 주변을 10도 이내에서 계속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행성으로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움직임이 매우 민첩하고 항상 태양이라는 왕 옆을 맴도는 모습 때문에 왕의 전령사, 심부름꾼, 그리고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로 상징화되었어요. 신화 속에서는 이 이미지가 그대로 헤르메스라는 전령의 신으로 표현이 되죠. 실제로 행성의 모습을 관측을 해보면 수성이 태양 옆을 바쁘게 오가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 오고 가며 전달하는 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말, 글, 정보, 지식,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보통 거래나 사업이나 혹은 협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수성이 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성의 기호를 보면 이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 신발, 지팡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소식을 전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고요. 이것이 그대로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수성은 머리, 그러니까 지성을 담당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 사고, 판단, 학습, 연구, 이러한 주제가 다 수성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령사라고 이야기했던 헤르메스가 실제 수성의 에너지 중에 하나인 상업을 대표하거든요. 상업의 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처럼 이 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거래, 문서, 협상,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수성으로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나 투자로 얻게 되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면 수성의 카드 중에서 긍정적인 카드가 나와서 어떠한 결과물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 상담을 하실 때 일이나 사업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소식이나 연락 관련된 질문에서 수성 카드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또 수성은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카드면서 가장 이성적인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행성이다 보니까 관계에서는 확실히 금성에 비해서 다소 계산적이고 좀 건조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를 굴린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좋아서 다가오는 그런 에너지라기보다는 필요해서 이득이 있어서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접근을 하는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호감이나 애정이 있다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만 하는 사람과의 이슈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말이 잘 통해서 만납니다. 라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연애 질문에서 수성이 나오면 아직 감정적으로 통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현실적인 대화나 정보 교류가 먼저다. 이런 의미로 읽는 게 정확해요. 가슴이 아닌 머리를 쓴다는 것이고요. 행성마다 담당하는 신체라던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성도 달과 동일하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생각이 계속 움직일 때 이런 카드로 많이 보여줘요. 이렇게 수성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가벼운 움직임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변덕이라던가 아니면 거짓말, 속임수, 구설, 동일하게 사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형태의 언어, 이런 것들로도 등장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벨린에서는 이러한 가벼운 수성의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 그림처럼 까치가 남의 지갑을 물고 달아나는 이미지 같은 카드들이 수성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반드시 말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이나 정보가 빠르게 오가다 보면 와전이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 카드 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태양, 달을 설명하면서 양과 음의 에너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수성은 남성도 아니고요. 여성도 아니에요. 중성적인 행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성 카드 역시 이 두 장의 카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는 긍정의 카드고 이 카드는 부정의 카드인데요. 이 두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중립의 결과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수성 자체가요, 궤도 자체도 계속 바뀌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특성 때문에 어딘가에 고정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카드, 모션 카드가 나오면 달 카드의 결과처럼 이동을 묻는 질문에서는 확실히 가능하다는 대답이 되겠지만 그 외의 결과를 묻는 질문이라면 상황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수성의 카드에도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의 뇌를 쓴다,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이 카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촛불 앞에서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카드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일에 집중하는 일벌처럼 그려놓은 카드가 있고 또 헤르메스의 상징물로 그려져 있는 비즈니스 카드가 있다. 그리고 말, 소식 이런 것과 관련된 카드, 바다 건너편에 쪽지를 넣어서 병을 던지는 옛날 갬성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카드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수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이 수성의 중성적인 에너지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락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라는 인물이 실제로 양성애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예명에 머큐리를 넣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죠. 이러한 예시를 떠올리면 수성의 성향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성은 중립의 대표적인 행성이다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늘에서 금성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관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짝거려요. 별 자체가 아주 밝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측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금성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빛날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행성의 이름을 신화 속의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비너스로 붙인 거예요. 금성의 기호를 보시면 비너스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들고 다니던 손거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기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성이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이 비너스의 에너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죠. 아프로디테는 여러 신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결합을 했다고 전해지잖아요. 또 감각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 본능과 욕구에 충실했던 대표적인 신이기도 하고요. 이 미의 여신인 만큼 아름다움, 미적 감각, 또 예술성을 의미하는 그 모든 영역이 원래 다 금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금성을 인격화한 신이 아프로디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성 카드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주제인
사랑, 관계, 애정,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편안함이라던가 만족감이라던가 기쁨, 행복을 담당하는 행성이자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의 금성 카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매우 밝고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관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미지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함께 춤을 추면서 기쁨을 나누는 카드가 있고 사랑의 시작을 상징하는 큐피드 카드가 있고요. 손을 맞잡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 카드라던가 둥지 안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하는 카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지지받고 보호받는 지원 카드. 이런 이미지들이 전부 다 금성의 영역이에요. 심지어 이 카드도 오라클 벨린에서는 제목이 초대라고 되어 있을 만큼 사회적인 교류를 담당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리고 금성의 빛을 받으면 삶이 굉장히 즐겁고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금성은 행복, 편안함, 즐거움, 만족감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행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먹고 마실 게 충분한 모습의 이 웰빙 카드, 또 신나서 춤추는 조이 카드, 이런 카드들이 다 금성의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에너지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금성이 물질적인 영역의 결과로 나오면 당연히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반대로 금성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즐거움도 없고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일 수가 있겠죠. 혹은 이러한 관계에서 고립되어서 홀로 있게 될 거예요. 일만 하면서 관계를 뒤로 밀어놓거나 삶이 메말라지고 건조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애나 관계를 물어봤는데 금성 카드가 안 나온다면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았거나 이미 마음이 식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혹은 나와 결합하거나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된 생각이나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확실히 관계가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금성의 카드로 보여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금성이 등장을 한다면 이 연애, 결혼, 관계, 사랑 질문에서 가장 긍정적인 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잘 맞을까요? 언니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금성은 관계적인 조화와 편안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성 카드 중에 보시면 이렇게 열정 카드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 내담자가 굉장히 흥분해 있다던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열정을 발휘하고 있을 때 이 카드로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모로 유익한 행성이기 때문에 금성은 예로부터 소길성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왜 소길성이냐라고 한다면 금성이 주는 행운이 이후에 나오는 목성에 비해서 범위가 넓거나 삶 전체를 확장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라 개인이나 관계 속에서의 행복과 일차원적인 만족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삶의 질적인 개선이나 풍요를 만들어주는 행성이 바로 금성이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화성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태양과 달이 양음의 에너지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방금 배운 금성과 화성도 전통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대표하는 행성이에요. 이 화성의 기호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창과 방패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화성은 겉으로 보면 붉은 빛이 아주 강해요. 표면에 산화철이 많아서 생기는 색인데 이 붉은 빛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피로 물든 전쟁터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식 이름이 아레스, 로마식 이름이 마스.
이 이름에서 그대로 이 화성이 전사의 행성, 전쟁의 행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싸움, 경쟁, 전쟁, 불화, 결별, 사고, 폭력, 추진력, 공격성. 관계의 지향적인 금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죠. 금성이 사랑과 결합, 조화와 동맹의 에너지라면 화성은 이러한 결합을 끊어내고 동맹을 깨버리고 나의 욕구와 목적을 위해서 돌진하는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도 보시면 마녀로 그려져 있어요. 물론 왜곡된 여성의 이미지기는 하지만 동화 속의 마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에게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목적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수틀리면 얼마든지 돌아서거나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녀 카드는 오직 나의 본능과 욕구를 우선시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전형적인 화성의 상징 중에 하나고요. 또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유를 속박하는 것도 화성의 영역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또 여기 정의 카드를 보시면요.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웠다면 지금 시대에서는 소송이나 고소와 같은 법적 대응이 그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 분쟁이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소송 관련된 상담을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항상 현대 상황이 이 카드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전사가 되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누군가 막고 서 있거나 혹은 경쟁자나 라이벌과 부딪혀야 할 때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카드가 이 36번 용 카드예요. 자신의 힘을 총동원해서 맞서 싸우지만 아쉽게도 경쟁력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상대방 힘이 너무 강해서요. 또 화성은 수성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행성이에요. 특히 목성이나 토성에 비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지구에서 볼 때 가끔 역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다른 행성들도 역행을 하지만 관측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서는요, 화성이 역행을 하면서 붉은 빛이 하늘에서 눈에 띄게 밝아지거나 갑자기 방향을 확 꺾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고대 문화권에서 이 붉은색을 본능적으로 위험을 연상시키는 색이라고 해요. 실제로 점성학 문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화성 역행 시기에는 전쟁이 잦았다라는 기록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의 카드들은 갑작스러운 변화, 예측 불가능한 사건, 마치 이 전쟁과 같은 갈등과 싸움, 충돌과 같은 이슈를 담당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경로가 갑자기 바뀌거나 상황이 중단되는 경우에 등장하는 카드가 이 37번 위험 카드인데요. 다리가 끊기듯이 기존의 경로가 갑자기 단절되는 상황이죠. 이게 뒤에 나오는 토성이랑은 에너지 자체가 조금 달라요. 토성은 아예 막혀버리는 거고 화성은 갑자기 끊어지는 것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담자가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이번에 계약 진행이 될까요? 혹은 이 관계 계속 이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결과에 화성 카드가 나오면 갈등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거나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흐름을 말해주게 돼요. 중간에 파투가 나거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카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화성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성은 전사를 상징하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갈등 상황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혹은 실행력, 추진력, 의지나 자신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행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투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에 있는 불카드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돌파하는 힘이 바로 화성이거든요. 그래서 화성 카드 중에 유일하게 긍정으로 결과를 성사 쪽으로 강하게 밀어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인데요. 35번 협상 카드예요. 계약을 밀어붙여서 합의를 끌어내고 결국은 진행을 성사하게 만드는 카드예요. 화성이 가지고 있는 돌파력이나 추진력의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카드를 제외하고는요, 전반적으로 갈등 요소가 워낙 많고 공격성과 충동성이 굉장히 강한 행성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화성은 흉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화성은 나의 본능과 욕구, 이러한 충동을 분출해버리는 행성이기 때문에 결코 참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를 오래 맺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한 곳에 머물 수는 없겠죠. 나도 모르게 욱하고 극단적으로 분출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식으로 단발적이고 즉각적인 파괴력이 두드러지는 행성이에요. 하지만 뒤에 배우게 될 토성과는 다르게 화성이 만들어내는 이 사건은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흉성으로 불려요. 뭐에 비해서? 토성에 비해서요. 이따가 설명드릴 것이고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가셔도 화성 카드를 보실 때 전체적인 결을 훨씬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카드 한 장 한 장 다 자세히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이고요. 목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큰 행성이에요. 지름도 크지만 질량도 어마무시하게 커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태양이 차지하고 그 다음 비중을 목성이 차지할 정도예요. 예전에는 목성이 계속 팽창하는 행성이라고 알려진 적도 있는데 현대 천문학에서는 실제로 크기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다만 이 목성 내부의 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지금도 스스로 많은 열을 방출하고 있고 그 행성이 형성된 당시에 거대한 에너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목성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목성은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구로 향하는 파편이나 소행성들을 자기장과 중력으로 끌어들여서 막아준다고 해요. 실제로 천문학에서도 목성을 지구의 방패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크고 에너지가 강하고 심지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여기다 보니까 고대 사람들은 목성을 당연히 신의 가호, 신의 지원, 보호, 그리고 확장과 풍요, 성공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왕을 상징한다면 그 다음으로 압도적이고 영향력이 큰 목성은 자연스럽게 신, 특히 신들의 왕인 제우스, 주피터의 대응이 되었어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아시죠? 영어식 이름이 주피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목성이 된 거죠. 이 엄청난 크기만큼이나 목성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성을 대길성이라고 불러요. 목성의 기운을 받으면 삶의 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서 영역이 확장이 되고요. 여러모로 성장을 하면서 이 목성처럼 우리가 커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안에 강의실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목성이 결과로 나오면 확실히 가능하겠죠. 사업이 더 번창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배워서 나의 상담 실력이 좀 더 향상이 될까요? 상담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 그것도 다 목성에서는 가능한 영역이에요. 목성의 기호를 보시면 제우스의 상징인 번개, 그리고 제우스와 함께 표현되는 독수리,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우스가
이 번개를 타고 독수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번에 진짜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할 때 다른 말로는 신이 도왔다 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목성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벨린에서도요, 어떻게 해도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카드가 전부 다 목성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43번, 45번, 48번. 이 세 장의 카드는요, 말 그대로 초긍정 카드로 많이 불려요. 물질적 결과에서도 이 카드들이 나오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적어도 80% 이상, 95%까지도 가능성이 생기는 카드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나머지 카드들도요, 다른 흉성 카드들에 비하면 훨씬 순탄하고 수월하겠죠. 하지만 상담 장면에서 이 카드들이 결과로 등장하면 상황이 어려운 카드가 옆에 있어도 그 어려움을 중화시켜 주거나 극복을 해내고 결국 성공하는 흐름으로 많이 읽혀져요. 초반에 힘든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과 자리에 목성이 나오면 아, 결국 잘 되겠구나 하는 흐름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목성이 나오면 이렇게 안내해 주셔도 돼요. 선생님, 하늘이 우리 선생님을 돕고 있어요. 신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용기 내서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갈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목성은요, 이 몸집이 큰 만큼 우리가 세우는 이상, 목표, 비전도 같이 커지게 만들어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삶을 넓혀갈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성 카드는 이상과 비전을 주제로 그려져 있어요. 이상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목성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영역마저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행성이거든요. 점성학에서도 종교, 철학, 스승, 영성, 지혜 같은 주제가 전부 다 목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벨린에서도 이 지혜 카드가 목성 영역에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이 카드는 물질적인 결과가 아닌 정신적인 성장에만 유익한 카드이기 때문에요. 목성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중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산을 받는 듯한 모습의 카드가 있죠. 이것도 목성의 영향이에요.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던가 예상보다 큰 혜택을 얻는다던가 혹은 어떠한 행운이나 횡재처럼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받을 때 이 카드가 등장을 해요. 물론 실제로 유산이나 상속을 받을 때도 등장하는 카드고요. 그래서 이 목성의 흐름을 타면 용기 있게 도전을 하기만 해도 성취가 가능해지고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있죠. 도전에 행운이나 기회가 따른다라고 말해주는 찬스 카드고요. 그래서 성공 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거나 인정받고 유명해질 때도 44번 목성 카드가 나오죠. 물론 같은 목성이라도 카드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지혜 카드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바깥 활동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된다. 정신적인 성장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찬스 카드가 나오면 도전하면 길이 생긴다. 좋은 기회니까 움직이세요.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가만히 멈춰서 성찰을 하고 사색을 하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도움이 안 돼요. 여기는 가야 돼요. 무조건 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목성인데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타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 명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명상이 잘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 지혜 카드가 단연코 이 카드 중에서 가장 유익한 카드가 되겠죠. 질문의 영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길성이라고 하더라도 카드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목성 카드가 전반적으로 유익한 흐름이다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성공이 너무나 명확하고 안정적인 결과나 지원이 따를 때 카드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목성 카드만 연달아서 등장을 할 때가 있어요. 5장을 뽑으면 5장이 다 목성 카드로 나온 적도 저는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성공이구나 라고 읽게 되죠. 마지막으로 토성 카드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토성은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아서 아주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죠. 그리고 한 번 공전하는데,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30년이 걸릴 정도로 움직임이 아주 느려요. 이 느린 속도 때문에 예전부터 늙은 노인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기도 했고요. 나이가 들면 10대, 20대처럼 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토성이 등장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지연인데요. 제가 앞에서 토성이 얼음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사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꽝꽝 얼어서 바로 먹을 수가 없죠.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해동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토성이 등장하는 영역에서는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기다림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을 주는 게 토성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아주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토성의 에너지죠. 그래서 토성은 우리 삶에 장애, 고난, 시련, 실패, 불운을 가져다 주는 행성으로 자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성은 전통적으로 대흉성이라고 불리는데요. 같은 흉성인 화성에 비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고통이 길게 그리고 깊게 이어지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죠. 가능성이 아예 막혀 있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성취되기가 어려운 모든 결과에 토성이 등장해요. 그래서 일단 이 번호를 불문하고 토성이 결과로 나오면 어렵겠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로스코프 벨린이 왜 쉽냐면요. 이 행성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결과의 여부를 바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토성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에 여러 상황들이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신체적인 한계를 느낄 때, 아까 제가 질병과 관련된 카드들이 토성 안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은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하거나 우리의 면역력이 하강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오고요. 또 관계를 상실할 때도 토성 카드 두루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토성의 이 기호를 보면 무덤가의 십자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죠. 관계에서의 상실, 그리고 누군가 죽고 나 홀로 남았다. 고독, 고립,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원래 토성은 시간과 죽음의 신인 크로노스 혹은 사투르누스로 불렸거든요. 생명을 거두는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낫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토성 기호는 누구에게나 시간과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한 토성의 상징을 보여주는 게 이 49번 죽음 카드인 것이고요. 이 카드가 오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구나. 끝을 내야 되겠다.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들일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죠. 그리고 토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커다란 고리인데요. 이 고리가 일종의 장벽처럼 작용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토성은 경계, 제한, 고립을 의미해요. 이 에너지가 인간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흐름이 되냐면요. 함께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고독하고
외롭게 되죠. 그래서 은둔을 자처하게 될 때도 있지만 강제적인 은둔과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의 문을 닫거나 관계의 진전이 어려워져요. 결국은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색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에너지를 잘 표현한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출구가 없는 미로 카드예요. 관계 상담에서도요, 토성이 나오면 고난이 예상이 되겠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애, 결혼 관련된 상담, 솔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결과가 토성이 나오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아직은 아니다. 당분간은 홀로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만 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토성의 영향력이 무조건 불행으로 작용하는 건 또 아니에요. 가끔은 지연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게 움직였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연이 돼서 위험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토성 카드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이 되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이 카드인데요. 급한 불을 잠시 끄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토성은 마치 노인처럼 오래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51번 카드를 보면 낡은 집이 부식이 되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이 노인처럼 노화가 되거나 노화된 장소를 말할 때 이 카드 두 장으로 보여주고요. 이 두 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래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방식, 이 패턴, 이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해주는 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성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빛과 그림자, 득과 실이 존재하죠. 이 토성의 시련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인내심, 책임감, 그리고 정신적인 근성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버티는 힘을 길러주는 게 토성이고요. 저는 늘 토성을 우리를 담금질해서 단단하고 성숙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호로스코프 berlin에서 배우게 될 7행성의 대표 키워드와 배정된 카드 모두를 알아봤어요. 총 49장을 연결해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행성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카드 4장이 남아요. 남자의 생각, 여자의 생각, 운명, 블루 카드예요. 이 4장은 원조인 오라클 벨린에도 행성이 그려져 있지 않고 다른 49장처럼 고정된 가능성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49장은 행성의 영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뜻, 외부적인 영향력, 신의 계획이 강하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신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 걸까? 인간의 자율성이나 선택권이 없는 건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이 행성이 배정되지 않은 4장의 카드가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남자의 생각, 여자의 생각 카드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운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생각과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고 흐름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 카드? 이 카드 역시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열린 이 문과 같은 기회와 가능성을 통해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기회는 운에 따라 온다고 하더라도 이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블루 카드. 원작자인 에드몽의 초안과는 달리 마르셀 벨린이 추가한 카드잖아요. 전체 52장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느꼈어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블루카드는 우리가 가진 내재된 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완화시키는 힘.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이 그림처럼 서서히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모두 좋은 운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자주 느끼면서 나의 운명을 희망적으로 예측을 하면 상황을 좋다, 나쁘다, 단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와, 얼마나 크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가면 실제 우리의 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를 이 내장의 카드와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호로스코프 벨린이 총 49장, 아까 행성 없는 이 4장의 카드 더해서 53장으로 구성이 된 것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1년은 52주가 조금 넘거든요. 어떤 애는 그래서 53주로 표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 수 자체가 우리 삶의 주기와 흐름,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는 변화, 경험과 맞물려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1년이라는 긴 시간의 틀 안에서 점성학 차트로 볼 수도 있고, 호로스코프 벨린이라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카드를 통해서도 그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뤄야만 하는 모든 이론을 다 마쳤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렵지 않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전에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배우신 분이라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고 전체 53장 카드가 한 번에 정렬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이제 앞으로 마스터 과정에서 이제 카드 한 장 한 장 자세한 해석과 임상을 들으시다 보면 분명히 더 확연하게 다가올 것이고요. 처음부터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괜찮으니까 나중에 강의를 다 듣고 이 영상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또 1강은 풀 버전으로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6개월 수강 기한이 끝나도 제 유튜브 채널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제한 없이 계속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단톡방에 소감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기로 해요.